을계릭병, 즉 ALS와 싸울 때 우리가 뭔가 직접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 중 하나, 바로 영양관리입니다. 이건 그냥 잘 먹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AS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 쉽잖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부터 아주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영양관리는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치료 전략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ALS 영양관리의 모든 것을 살펴볼 겁니다. 영양이 도대체 왜 이렇게 결정적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인 고에너지 식단 이야기, 또 놓쳐선 안 될 핵심 영양소와 장 건강 문제,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식사 전략,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뭘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ALS 환자의 몸이 왜 특별한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ALS 영양관리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가장 큰 2가지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과대사 상태. 우리 몸의 엔진이 계속 과열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태워버리는 현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화곤란인데, 이건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서 에너지 보충이 어려워지는 문제죠. 이 과대사라는 개념 정말 중요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때조차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처럼 에너지를 마구 소모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비정상적으로 확 올라가 버리니까 먹는 족족 칼로리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연구를 보니까 ALS 환자분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이 약 10%에서 많게는 무려 20%까지 더 높다고 해요. 이건 매일매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파나시아 컨소시엄, 즉 PACTLS의 가이드라인이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체중 감소는 예후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단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무려 30%나 증가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체중 유지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고칼로리 식단이 답이겠구나.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어떤 연료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을 두고 전 세계 연구자들과 환호 커뮤니티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지방과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지방 식단이 신경을 보호하고 ALS 발병 위험도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게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왜 정답이 딱 하나가 아닌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방을 적게,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게 위험하다고 봤는데, 네덜란드에서는 고지방이 위험을 절반 이상 줄여준다고 했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미국 연구인데, 여기서는 고지방 식단이 오히려 위험을 살짝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네,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동물 실험에서는요, 고칼로리, 고지방 식단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존 기간을 늘린다는 결과가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이건 고에너지 식단, 특히 지방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분명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순히 칼로리의 양만 채우는 걸 넘어서 그 칼로리를 어떤 질 좋은 영양소로 채울 것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몸의 또 다른 뇌라고 불리는 장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알파리놀렌산, 줄여서 ALA라고 부르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이 풍부한 식단이 ALS의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주로 아마씨나 치아씨드, 호두, 그리고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든든한 방어군, 항산화제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당근이나 고구마에 많은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견과류에 풍부한 비타민 E가 ALS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시려면 그냥 접시를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데요. 바로 장뇌축 이론입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의 건강 상태가 우리 뇌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 ALS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넘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엇을 먹을지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일의 식사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지는 건 정말 힘든 문제죠. 이럴 땐 하루 세 끼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양을 줄여서 여러 번에 나눠 드시고 한 입을 드시더라도 영양이 꽉 찬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손 닿는 곳에 건강한 간식을 항상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에너지가 좀 있는 날 미리 음식을 만들어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삼킴장애, 즉 연하군란이 있다면 음식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드나 푸딩, 소스를 넉넉하게 곁들인 미트로프, 아주 부드러운 으깬 감자나 잘 익은 바나나처럼요. 삼키기 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LS에는 이것만 먹으면 된다는 식의 만병통치약 같은 식단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드림팀이 필요한 겁니다. 신경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영양사, 언어치료사, 재활 및 호흡기 전문가,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를 위한 사회복지사까지요. 이 모든 전문가들이 환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적의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현대 ALS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팀 접근법은 그냥 좋은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PCTRS 같은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표준 치료 방식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로덴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는 다재간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스템을 정말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신경과, 재활의학과, 간호팀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환자의 아주 작은 변화 하나하나까지 함께 논의하고 동시에 딱 맞는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전문가 팀과 함께 한 발 앞서서 그리고 철저히 나에게 맞춰진 영양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 ALS 관리의 가장 단단하고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희망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의 고유한 신진대사율과 장내 미생물 데이터에 기반한 초개인화 식단이 ALS를 포함한 여러 퇴행성 뇌질환 치료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을 향한 연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